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간 감춰졌던 낡고 빛바랜 단 한 장의 문서가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일본 정부의 직접 명령이었다. 이 단 한 줄의 충격적인 사실로 일본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문서를 공개한 기자는 하룻밤 사이에 매국노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결백과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간 기자는 더욱 경악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일본의 역사가 철저한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 것이죠. 이후 그는 진실과 국가의 압력 사이에서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을 내립니다.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담아 세상을 향한 외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기자의 외침이 세상에 공개된 순간 일본은 깨닫고 맙니다. 감히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한 기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 그 뜨거운 진실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길 버스에 올랐습니다. 늘 타는 7시 30분 버스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뒷좌석에 앉은 한 남성이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설 때였습니다. 그 남성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낡고 누런 봉투를 제게 건네며 반드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말을 마치자마자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버렸어요. 저는 그가 누구인지 물어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에 도착해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였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직접 위안부 강제 동원을 지시한 명령서였어요. 문서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인 여성들을 어떻게 모집할지, 어디로 보낼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직속 선배인 이시하라 켄지가 다가왔어요. 그는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어깨 너머로 문서를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이시하라는 이런 가짜 문서를 어디서 구했냐며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당장 버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또 돈을 뜯어내려고 조작한 것 아니냐며 소리쳤습니다. 조선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본을 모함한다고 했어요. 이시하라의 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위안부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냥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온 매춘부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했죠. 한국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고 만든 거짓 역사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을 비하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에게 의존해서 살아왔으면서 은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는데 오히려 원망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시하라는 저를 향해 이런 걸 보고 있으면 회사에 누가 될 수 있다며 협박했습니다. 한국의 거짓 선전에 넘어간 매국노가 되고 싶으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죠. 저는 문서를 가슴에 꽉 안고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시하라는 제 목을 붙잡고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이런 반일적인 내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때 후배 기자인 타카하시 미사키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미사키는 이시하라를 말렸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시하라는 미사키까지 째려보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죠. 이런 놈과 어울리면 똑같이 매국노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시하라가 자리를 떠난 후에도 사무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그날 오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문서를 잘 받아보셨는지 묻더군요. 더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밤새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인장과 서명이 모두 실제처럼 보였어요. 용지의 질감도 그 시대의 것과 일치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회부 데스크인 나카무라가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았어요. 평소에는 저와 별로 대화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나카무라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서랍을 뒤져보기도 했어요. 돌아와서 보니 서류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분명히 문서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나카무라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비밀리에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도쿄대학의 야마다 교수였죠. 그는 문서를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이런 문서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식이나 내용이 매우 사실적이라고 했죠. 야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서가 공개되면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날 저녁, 익명의 제보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진까지 주었어요. 위안부 강제동원 현장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흑백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 여성들의 표정이 너무 슬펐습니다. 제보자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자신이 정부 관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선 거라고 했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됐죠.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시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서와 사진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시하라의 압박이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따로 보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은행 대여 금고를 빌렸죠. 회사에서 문서를 보관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며칠 후 미사키가 비밀리에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너무 위험하다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시하라의 동향을 파악해서 제게 알려줬어요. 그녀의 도움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며 물어봤다고 했죠. 부모님은 무척 불안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무슨 일에 휘말린 거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키시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린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마침내 확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서를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말이죠. 아무리 위험해도 역사의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과 사명감이 저를 움직였어요. 문서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문서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집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계속 서성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고 했죠. 그 남자들은 부모님이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마트에 가면 옆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위협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보기도 무서워하셨어요. 극우 단체들이 제 가족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극우 단체들의 조직적인 협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까지 노린 거였죠.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안전이 걱정됐거든요. 가족들의 안전과 진실 보도 사이에서 며칠간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역사의 진실을 숨기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극우 단체들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협박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어요. 목소리를 변조한 남자가 저와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기도 무서웠어요. 저는 이 모든 협박 전화를 녹음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담당 형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음된 협박 내용들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내에서 저를 공개 지지하는 첫 번째 언론인이 나타난 거예요. 도쿄신문의 베테랑 기자인 사토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럼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저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썼어요. 사토 선생의 지지 칼럼이 나간 후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됐습니다.
제 대학 동창인 야마구치도 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변호사였어요. 비밀리에 만나서 극우 단체들의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는 법적 조언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돕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극우 단체들의 배경과 자금 출처, 그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한 거였죠. 미사키도 제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지인 중에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님 댁 근처에서 비밀리에 경비를 서도록 했죠.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감시하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어요. 하지만 극우 단체들의 공격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폰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들이 저절로 발송됐습니다.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한 내용이 전송됐죠. 제가 보내지 않은 메시지들이 자동으로 나가면서 인간관계까지 엉망이 될 뻔했습니다. 해킹당한 후 제 개인정보들이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학창시절 사진까지 퍼졌어요. 그들은 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공격 소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극우 단체는 제가 대학 시절 했던 사소한 실수까지 파헤쳐서 공격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한 말, 연애 관련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왜곡해서 퍼뜨렸어요. 저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죠. 과거 개인적 실수들을 폭로하며 공격을 강화한 거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짜 계정들이 만들어져서 조직적으로 저를 공격했어요. 댓글마다 욕설과 협박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협박 전화를 추적하던 중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협박 전화가 같은 장소에서 발신됐다는 거였어요. 수사팀은 그 장소가 극우 단체의 사무실과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단서로 인해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보였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우 단체의 위협에 맞서 반박 성명을 준비했어요. 그들의 거짓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의 협박 행위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회사 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동료 기자 중 일부가 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피해를 준다며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가워졌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시하라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쓴 다른 기사들까지 트집을 잡으며 문제 삼았어요. 회사 내에서 저를 고립시키려고 했죠. 경찰에서는 제게 신변 보호를 권유했습니다. 협박의 수위가 너무 높아졌다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경호를 받으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고요. 미사키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녀는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이시하라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이시하라의 협박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한 거였죠. 이시하라 켄지의 협박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창문 밖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이상한 차량이 집 앞에 주차돼 있기도 했어요. 부모님의 건강도 걱정됐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는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고 어머니는 식욕을 잃으셨어요. 제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사키가 이시하라의 협박 증거까지 확보해준 상황에서 마침내 기사를 발표하기로 결심했어요. 기사를 발표한 순간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 시민들,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제게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온라인 기사 조회수는 1시간 만에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부는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어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수두룩했습니다. 댓글창을 보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오후 3시쯤 일본 정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며 즉시 공식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정부의 빠른 대응에 저는 오히려 이 문서가 진짜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극우 성향 방송들이 앞다투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시아라가 저녁 뉴스에 출연한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시아라는 방송에서 저를 매국노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제 본명과 소속 회사, 심지어 부모님 주소까지 방송에서 공개했어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 노출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희 집과 부모님 집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욕설과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집과 부모님 집 앞에 극우 시위대가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확성기를 들고 매국노를 처단하자고 외쳤어요. 태극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집에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부모님은 생활에 큰 위협을 느끼셨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 가시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욕설을 퍼부어서 그대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도 회사에서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외출조차 두려워하게 되신 거예요? 제 기사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도 국제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국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제가 소속된 언론사에도 극우 단체들의 압력이 쏟아졌어요. 광고주들이 광고를 철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내부 압력으로 저를 해고하려고 했어요. 편집장이 저를 불러서 사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거부했지만 회사 내에서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료들도 저와 대화하는 것을 꺼려 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어머니는 신경성 위염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제 때문에 부모님이 병원에 누우시게 된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병원에서 부모님을 뵈었을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수척해지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시기만 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에서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기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도 비슷한 성명을 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공격까지 시작됐습니다. 극우 단체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요. 인터넷상에서도 수많은 고발과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비용만으로도 큰 부담이 됐어요. 일본 사회는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시작했어요. 도쿄 중심계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주도했죠. 반대편에서는 더 큰 극우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저를 처단하자고 외쳤어요. 일본 국기를 흔들며 반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회 분열이 극에 달했어요. 미사키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극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자고 했어요. 야마구치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인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야마구치의 조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극우 단체들의 자금이 일부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협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증거도 나왔어요. 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사키가 이시하라의 추가적인 비리를 폭로하며 저를 돕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시하라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와 극우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까지 찾아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위대들이 저를 알아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계란과 돌까지 던졌어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협박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위 구호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협박 전화, 문 앞에 버려진 쓰레기들.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일부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의 응원이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신념을 버릴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다짐을 한 지 며칠 후 극우 세력들의 위협은 더욱 직접적이고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깼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 벽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매국노라는 글자와 함께 욕설들이 집 벽면을 가득 채웠어요. 손이 떨려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사라진 후였어요. 집 앞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대문에는 죽은 고양이까지 걸어놨더군요. 냄새가 진동했고 정말 끔찍했어요.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본 내 반응을 직접 취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선 거예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시민들이 제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제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진지하게 읽었지만 나이 든 분들은 혀를 차며 신문을 접어버렸습니다. 카페에서 대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학생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국가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가 정말 둘로 나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변장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매국노를 봤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순식간에 10여 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겨우 지하철에 올라탈 수 있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변장을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우 단체가 저희 집에 침입을 시도한 거예요. 대문을 부수려고 망치를 가져왔더군요. 다행히 미사키가 설치해준 경비원이 막아섰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극우 단체원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위협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은 분명했어요. 이제는 물리적 공격까지 감행하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경찰이 저희 가족 보호를 위한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집 앞에 24시간 경찰차가 대기하게 됐어요. 부모님 댁에도 경찰 순찰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비밀리에 일본 내 외신 기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도쿄 지국장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제 안전이 더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BBC 기자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위협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여론의 압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며칠 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사건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거였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제 사건이 국제적 이슈가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우 단체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어 저에게 제공된 거예요. 익명의 제보자가 그들의 내부 회의록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록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납치해서 강제로 기사를 철회하게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부모님을 인질로 잡는 방안도 논의됐더군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즉시 이 정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극우 단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길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 주요 언론사들이 제 사건을 특집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3년에 걸쳐 특집 기사를 냈어요. 마이니치 신문도 사설에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은 여전히 저를 비판했어요. 국가 기밀을 누설한 죄라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야마구치의 조사 결과도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극우 단체의 자금이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나왔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심지어 일부 기업체에서도 후원금을 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사키는 이시하라의 비리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전달했어요. 이시하라가 극우 단체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받아왔다는 통장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역공의 기회가 생긴 거였죠.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괴한들에게 쫓기는 꿈,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꿈을 계속 꿨어요. 잠들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깊이 잠들 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시민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이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집 앞 경찰차를 볼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던 중에 상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사키가 제 가족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녀는 개인적으로 전문 경호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찰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거였죠. 비밀리에 경호원들을 고용해서 24시간 저와 부모님을 보호하도록 했어요. 경호원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했습니다. 카페에서 신문을 보는 손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회사원,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로 변장했어요. 언뜻 보면 일반인과 구별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들이 제 주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저를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도쿄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 다나카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히로시를 변호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다나카 변호사의 참여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인권 전문가였거든요.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았어요. 그의 지원으로 법적 대응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극우 단체들의 협박이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시던 중 괴한들에게 둘러싸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미사키가 고용한 경호원이 즉시 개입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충격은 컸어요. 부모님은 더 이상 현재 집에 계시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임시로 이사를 결정하셨어요. 미사키와 야마구치가 함께 안전한 곳을 찾아드렸습니다. 도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는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계약을 대리인 명의로 했어요. 부모님이 이사하시는 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살아오신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어머니는 짐을 싸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아버지도 말없이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변호사와 함께 극우 단체들의 협박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을 준비했어요. 그들의 불법 행위를 하나하나 문서화했습니다. 증거 수집에만 며칠이 걸렸어요. 협박 전화 녹음 파일, 집에 뿌려진 페인트 사진, 온라인상의 위협 댓글들, 극우 단체 내부 회의록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더 큰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저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도쿄 시내 곳곳에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주도했지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온라인에서도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졌어요. 진실을 밝히자는 의미의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미사키는 극우 세력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탐사보도 전문가였거든요. 극우 단체들의 자금 출처와 정치적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어요. 미사키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극우 단체의 자금이 일부 정치인들과 대기업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를 찾은 거예요. 심지어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경찰이 극우 세력 중 일부를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집에 침입을 시도했던 사람들과 협박 전화를 한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체포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체포된 것은 말단 조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진짜 배후 인물들은 여전히 자유로웠어요. 오히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극우 세력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책으로 출간하기로 한 거죠. 진실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언론인이 겪는 현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 출판사에서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극우 세력의 압력이 출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 있는 한 출판사에서 계약을 해주었어요. 책 원고를 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협박받던 순간들, 부모님이 고생하시던 모습들을 글로 쓰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야마구치의 조사도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줬어요. 극우 단체와 연결된 정치인들의 명단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극우 활동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찾았어요. 이 자료들은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미사키가 이시하라의 추가 비리까지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고 했어요. 이시하라가 극우 단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역공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밤마다 창밖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새로운 곳에 적응하시느라 힘드셨지만 아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더 크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쯤 이 일이 끝날지 물어보셨지만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과연 한국에서 어떤 반응을 받을지 걱정됐어요. 제가 일본 기자라는 이유로 적대적인 시선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을 들으니 정말 다른 나라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제 여권을 보던 직원이 잠깐 멈칫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아파트들과 넌사인들이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을 보니 정말 외국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단체 관계자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일본 기자라는 이유로 경계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가져온 문서들을 보시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자료를 공개하려다가 큰 고생을 했다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9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일본 정부의 부인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들이 제가 본 문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문서가 진짜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에는 한국의 역사 전문가들과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가져온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이것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교수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됐어요. 일본에서 배웠던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몇몇 지역 방송사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기자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일본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극우 세력의 협박, 가족의 고통, 언론사의 압력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제 이야기에 놀라워하면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를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인터뷰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을 보니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본 사람이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제 한국 방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극우 언론들은 저를 반일 세력에 이용당하는 바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거짓 증언을 듣고 속았다고 주장했어요. 미사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도 비밀리에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일본에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저와 함께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며칠 후 미사키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일본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녀도 한국에 와서 안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미사키와 함께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들의 일본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객관적이고 성숙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어요.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본 학생들은 거의 모르거나 왜곡된 내용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 시민단체들과의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여성단체, 인권단체, 역사단체 등 다양한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제가 일본에서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해 주었고 함께 싸우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이 일본 내에서도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진보적인 일본 언론들이 제 한국 활동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극우 언론들은 더욱 거센 비난을 퍼부었어요. 저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국제적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여러 나라의 인권단체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에서 열린 수요 시위에도 참석했어요. 매주 열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였는데 참석해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의 굳은 의지와 시민들의 연대 의식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제 마음도 많이 변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느끼는 죄책감과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 단순히 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 교육 개선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느낀 점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이 기자회견이 한일 양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중 이 기자회견이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의 기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음이 회견장을 가득 채웠어요. 기자회견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만남, 역사 전문가들과의 대화, 그리고 일본 역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제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된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서와 증언이 일치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한국과 일본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기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크게 보도됐어요. 일본에서는 매국 행위라는 비난과 진실 추구라는 지지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극우 세력들은 저를 완전히 매국노로 규정하고 더욱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지지하는 운동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도쿄에서는 제 기자회견 이후 대규모 시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주축이 됐지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구호가 도쿄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제 포럼도 개최됐어요. 서울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행된 포럼이었습니다.
양국 시민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포럼에서 한국 시민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정확한 역사를 배우지 못했다며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양국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며 일본의 양심적인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입헌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재폭로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역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자민당 내에서도 온건파 의원들이 조심스럽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당론과는 다른 개인적 견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내 시민들이 주도하는 한일 친선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됐습니다. 오사카에서는 한국 문화제가 열렸고 교토에서는 한일 청년 교류회가 열렸어요. 이런 행사들이 과거에는 극우 세력의 방해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도쿄대학,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 등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토론회가 열렸어요. 일본 정치권 일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노 다로 전 외무대신이 제 사건을 계기로 역사인식의 변화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다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정치적 변화는 작은 것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그동안 터부시됐던 주제에 대해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어요. 미사키와 저는 이런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일본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올바른 역사 교육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역사학자들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인 일본 시각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저희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제 활동을 격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기자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격려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역사의 진실 규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유럽연합에서도 비슷한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 속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강경하게 부인했지만 국제 여론의 압력이 커지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우 세력의 반발은 거셌어요. 제 부모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가서 압력을 가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경호가 강화된 상태라 큰 사고는 없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시민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명동에서 열린 평화 집회에 참석했고 대학생들과 역사 교육에 대한 토론도 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을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어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끝까지 가야 한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안고 저는 드디어 일본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준비된 멘트만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사키와 함께 일본으로 귀국한 후 저희는 즉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했어요.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범 강의는 도쿄의 한 시민센터에서 열렸어요. 50명 정도가 참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00명이 넘게 몰려왔습니다. 강의실을 급하게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참석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있었어요. 특히 젊은 대학생들의 진지한 표정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의에서 저는 문서의 내용과 한국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증언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고등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다른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일본 교육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첫 강의의 성공으로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교토, 나고야, 센다이 등 주요 도시의 학교와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강의를 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요 대학들에서 특별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쿄대학에서는 법학부와 문학부가 공동으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도쿄대학 강의는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대형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일본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 앞에서 강의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일본이 피해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가해국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어요. 이런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본 내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청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온라인에서 시작된 청원이 순식간에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청원 운동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고 한 달 후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역사 교육 개선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문부과학성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과서 검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물론 즉시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일부 진보적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보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방과 후 시간에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중학교 교사는 제게 연락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그 교사는 30년간 역사를 가르쳐 왔지만 이런 내용은 처음 접한다고 했습니다. 기성 교사들도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사키는 언론인으로서 이런 변화를 기록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취재했어요. 그녀의 기사들은 변화의 물결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극우 세력들은 저희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강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온라인에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어요. 한 번은 나고야에서 강의를 하는데 극우 시위대가 강의장을 에워쌌어요.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며 강의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시위대를 막아섰어요. 그날 강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본 사회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과거에는 이런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소수였다면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생겨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제 활동을 보시며 걱정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지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됐어요. 몇 달간의 강의 활동을 통해 저는 일본 사회 내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관심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몸소 체험하던 중 마침내 제가 그토록 바라던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일본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에 일본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외무성이었습니다. 외무 대신이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그 발표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각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지금까지 조사는 끝났다고 주장해왔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어요. 국제 여론의 압력, 일본 내 시민사회의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제가 공개한 문서들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출판한 책이 서점가에 등장했어요. 제목은 진실을 찾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출간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첫 주에 초판이 모두 팔려서 급하게 재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서점에서 제 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독자들의 리뷰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젊은 독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쓴 리뷰에는 이런 역사를 몰랐던 자신이 부끄럽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30대 직장인은 자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더 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극우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매체에서 저를 긍정적으로 다뤘어요. NHK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에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정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정부의 공식 입장 변화였습니다. 총리가 국회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거예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뒤엎는 발언이었습니다. 총리의 발언 이후 여론이 들끓었어요. 극우 세력들은 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과거사 문제의 재검토를 지지하는 의견이 60%를 넘어섰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어요.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어요. 몇 주 후 더욱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관방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역사교육 개선과 추가 조사도 약속했습니다. 이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들이었어요. 사과 성명 발표 후 한국의 반응도 주목받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 정부도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평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미사키와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한국 간의 공식적인 친선 교류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친선 교류 사업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교류를 계획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함께 역사를 배우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육부와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자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됐어요.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함께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한 역사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언론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를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터부시됐던 주제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한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평화 집회가 열렸어요. 제 부모님도 이런 변화를 보시며 비로소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들 때문에 겪었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진실이 승리했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극우 세력들의 반발이 있었고 일부 보수층에서는 굴욕외교라며 비판했어요. 사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이었어요. 진실을 인정하고 화해로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문서를 공개했을 때 꿈꿨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미사키와 저는 이런 성과를 보며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직접 확인한 저희는 더 큰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현된 것이 한일 양국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교류 캠프였어요. 첫 번째 캠프는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50명, 한국에서 5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했어요. 캠프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개막식에서 양국 학생들이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어우러진 합창이 제주도 바다를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려고 그토록 힘들게 싸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캠프에서 학생들은 함께 역사를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같은 또래의 고민을 나누며 금세 친구가 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한 일본 학생이 한국 학생에게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며 사과하는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 학생은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친구가 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캠프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직접 평화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 담긴 선언문이었어요. 그 선언문을 낭독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캠프의 성공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교류 확대를 결정했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참가 규모도 점차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지원을 약속해 주었어요. 한편 저와 미사키는 또 다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일본 사회의 변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제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거예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웠어요. 전 세계에서 온 평화 활동가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협박에 시달리던 제가 평화상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상 소감에서 저는 진실의 힘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지해준 모든 분들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부모님과 미사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사키도 함께 상을 받으면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했어요. 그녀의 탐사 보도와 꾸준한 지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평화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주요 언론들이 톱뉴스로 다뤘고 시민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과거에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일본인 기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크게 보도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저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소르본 대학 등에서도 초청장이 왔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 속에서 일본 내에서도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화해를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평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예요. 도쿄에서는 매주 평화 집회가 열렸고 오사카에서는 한일 우정 축제가 개최됐어요. 교토에서는 역사 공부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평화 동아리가 여러 대학에 생겨났어요.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한일 우호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후원하거나 장학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어요.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계속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일 의원 연맹도 활동을 재개하며 양국 관계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외교 관계도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한일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고 경제 협력도 활발해졌습니다. 문화 교류는 말할 것도 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 그 문서를 받았을 때는 이런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개인의 작은 용기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완전히 안심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세요. 아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기여했다며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미사키와 저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역사의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일 우호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평생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